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with 인공지능 미래전공 토크쇼 진행을 맡고 있는 세종대학교 한창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자본이다 이런 말이 있죠.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당시될 만큼 우리 사회는 정보가 자원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 왜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유망 산업과 중심에 있는지 오늘 그 궁금증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세종공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승원 교수님, 메디컬 IP의 박대현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원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OTT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까지 OTT에 런칭이 돼서 넷플릭스와 경쟁에 아주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독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큐레이션 서비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또 빅데이터 기본이고요. 이승원 교수님께서 보실 때 나라면 저 정도 큐레이션보다는 나은 큐레이션을 했을 수 있는데 라고 OTT들을 보시면서 느낌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현재 OTT 시스템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이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계에서 연구하는 알고리즘들이 거의 최신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추천이 자기한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게 그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OTT 측에서,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그 사용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로, 이거는 그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거나 얻어서 개선하는, 즉 데이터를 더 모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가 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받는지에 대해서 마스터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는 구글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정확한 개념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존의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그래서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소수의 아주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거나 혹은 시장 분석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상이나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한 후에 거기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쓸모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자세히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제하고 추출해서 필요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마케팅 목적 혹은 생산 목적 혹은 사용자 맞춤형 이런 서비스 목적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추출하고 연구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단계가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그 연구를 위해서 혹은 수집을 위해서 그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전처리하는 기술,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분석하는 기술 등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쓸모 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느 분야에 필요한가에 맞춰서 잘 배열하고 분리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설문지 쓸 때 보면은 그 설문지 목적에 따라서 질문지를 구성하는 것처럼 분석할 대상이 정해지면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게 다 빅데이터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다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자,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빅데이터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께서 여름이 됐는데 어떤 반찬을 더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그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 지금까지 반찬 가게에서 판매됐던 반찬들을 봤을 때 6, 7, 8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 반찬 이런 겁니다. 이런 서비스도 이제 유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스타트업 했다고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앞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돼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코로나19 초창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이때 코로나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동선 데이터를 모으고 접촉 데이터를 모으고 아하. 감염, 그 증상 악화 등을 모아서 코로나19가 어떤 질병인가 그것을 초창기에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해야 된다 혹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체 등에서 수요를 예측하거나 생산을 예측하거나 할 때 그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 기업들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대규모 기업에서 또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것에 맞는 투자를 할 때도 빅데이터가 다 근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도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제일 적은 지자체로 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 기업들도 국내에서 많아지고 있고 이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 대한 요즘의 핫 트렌드나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플랫폼에서 수집된 모바일 빅데이터 그리고 자연어 그리고 챗봇 그리고 뭐 의료 빅데이터 처음에 얘기한 OTT 등에서 사용된 추천 시스템 등이 핫 트렌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여러 그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윤리나 소유권 보안 같은 것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저도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잖아요. 그때 가는 길만 아는 내비게이션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정보를 입력해서 쓰면 되지만 빨리 가는 길을 입력하려면 저의 개인정보, 다시 말해 현위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많은 데이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때 그 개인정보를 또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또 필요한데 그런 이슈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더 맞춤형돼 있고 더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긴 하지만은 개인정보 보호도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명화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보안을 맞춰서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공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데이터 산업과 연동하기 위해서 외부 기업들과 하고 있는 산학연계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산학연계 프로젝트 진행한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카드 회사 등에서 카드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상품을 추천한다던가 혹은 광고를 맞춤형으로 한다던가 앱 내에 노출될 광고라던가 이벤트, 알림 등을 사용자에 맞춰서 디자인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환자의 질환이나 보험 이용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보험 비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특정 질환의 위험인자, 중증화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의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예전에 우리가 보니까 모 카드 회사가 갑자기 해외 유명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고 큰 전시회를 열고 그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카드 회사가 저런 광고를 하지?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카드 회사들은 일정 금액을 충성도 높게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느 영역에 많이 있다는 데이터를 알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카드의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카드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정보가 이미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콘서트를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삶 전반에 빅데이터가 스며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 전문가, 이제 결국 빅데이터는 데이터 전문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주 잘 모르는 이야기로 본다면 중국은 인구가 13억이 넘고 미국은 2억, 3억 사이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자기 자국의 인구가 많으면 빅데이터 산업에 훨씬 더 유리하다. 결국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확실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히 N수가 많고 사용자의 또 데이터 수집이나 또 사용에 대한 그 규제도 조금 덜하고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산업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에 대한 규제 정책이나 내지는 크롤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정확하게 이슈에 따라서 강압적이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일반 민주 국가들이 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빅데이터 기술 개발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연구자로서는 충분히 그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그 중국 소재의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세종공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예. 그런 식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내지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보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보험이 과연 손익비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어떤 에너지 플랫폼 기업 등에서 그렇군요. 예, 에너지 수요가 과연 그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또 분배가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그 카카오 같은 기업이 내비게이션 기업을 인수하고 나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많이 막히는 시간과 가장 많이 막히는 지역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 광고판을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그것도 다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메디컬 IP의 박대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메디컬 IP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AI 솔루션, 3D 프린팅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컬 IP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저희 메디컬 IP는 의료 빅데이터의 가공 및 분석을 통해 창출된 유의미한 데이터를 의료 AI와 융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좀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의료 분야의 산업 동향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기존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모니터링의 분야까지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건강관리, 진단, 치료, 모니터링, 예측에까지 의료 전주기를 이루는 정밀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활용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데이터들 보면 비만 데이터 내지는 너무 왜소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지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초기에 공포를 느끼게 하고 초기에 진료를 하거나 약을 먹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데이터 분석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그 수치가 좀 상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나라의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맞춰 나간다면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갖고 있는 지금 의료 데이터가 그런 기준들, 예방 차원에서 국가나 기관들이나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여지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현재 의료 데이터의 수집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의료보건 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 5대 병원 이렇게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죠. 또 거기에 프랜차이즈에 모인 병원들에도 많이 모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 분석에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에 많은 환자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또 개인의 정보 때문에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메디컬 IP 같은 곳에서 이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셔야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 전문가들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종공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그런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인재들을 더 많이 좀 뽑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자사의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AI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문제들을 이따금씩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 있고 탐구적인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인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한 크리에이티브한 인재 그런 인재들은 회사에서 처음에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아무래도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재상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외적으로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의료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 소스보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낸다거나 내지는 크롤링했을 때 유료한 서비스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한 시간을 어떻게 잘 배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식의 아이디어맨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이 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맞고요. 예.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 학생들이 볼 때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더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이승훈 교수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등학교에서는 들을 수 있다면은 정보 관련 교과나 통계 관련 교과를 공부하면은 이후 학과의 커리큘럼에 맞춰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요즘 고등학생들이 빅데이터 전공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신분으로 나갈 수 있는 공모전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경쟁하는 대회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같은 곳에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공모전을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학생들이 그런 공모전 어떤 걸 내는 거죠?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이런 아이디어 위주의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미리 습득한 고등학생들은 그런 공모전 나가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게 결국은 그런 전공을 가르치는 대학에 들어오거나 추후에 기업에 취직하기도 훨씬 좋은 성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인재들을 더 많이 뽑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빅데이터 기업들은 어떤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자사에서는 의료 IT 산업 쪽에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IT 산업인 만큼 그 일을 하는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공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이미 했죠. 네. 왜 졸업한 학생들이 대개 취업한 회사가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은 IT 플랫폼 기업에 많이 취직을 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많이 취직을 했고 그 외에도 일반 회사 중에서도 데이터 관련 직군으로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 기업들도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도 사실은 우리 눈앞에가 수많은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학교나 이런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도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학내 그 강의를 하면서 그 공모전 프로젝트에서 본 것인데 학내 이용자들의 동선 자료를 이용해서 그 학내 뭐 차량 배치라던가 주행 시스템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보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학생 수강이나 기호 수강 신청이나 혹은 강의 평가 등을 빅데이터로 취합을 해서 강의 개설을 예측을 한다던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학교 안의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네. 학생들의 동선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학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박태현 박사님, 대학에서 이 빅데이터 교육 과정 중에 우리 기업들이 볼 때는 이런 교육 과정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 부분 추가하자면 산학 협력을 통해 추천 서비스, 마케팅, 금융, 의료 등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늘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사실 그 아주 활발한 산학연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승훈 교수님과 박태현 박사님 두 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전공의 융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인공지능하고 결합한다면 어떤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이 교수님부터. 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에는 그 빅데이터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의사 혹은 개인 맞춤형 치료, 질병의 비밀을 풀어낸다던가 알지 못했던 질병의 비밀을 풀어낸다던가 하는 일들도 가능하고요. 또 그 모바일 웹페이지나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나 그 웹페이지 등에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페이지가 표시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용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페이지가 변해서 표시된다던가 하는 기능도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각각의 서비스가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승훈 교수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면 매번 똑같은 화면이 켜지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말 많이 쓰는 앱이나 소비 패턴이 인지가 되면 매번 열 때마다 다른 화면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현재 장소나 그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서 딱 자기가 생각했던 필요로 하는 것이 모바일 화면에 네. 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와, 그러면 여자친구 앞에서는 안 열리는 앱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집에 가면 전혀 부모님이 모르게 하는 앱만 열리는 경우도 있겠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편하긴 합니다. 네, 박대현 박사님. 네, 앞서 질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은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미 빅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산업에서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의료 IT 분야에서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정밀의료 서비스가 더 낫게 제공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이 안녕한 삶을 영위하는데 더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그냥 있으면 데이터일 뿐이지만 우리가 어떤 기술과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그걸 효과적인 데이터로 만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전공에 대해서 오늘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승원 세종공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님, 메디컬 IP의 박대현 박사님, 오늘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with 인공지능, 세종공대와 한컨그룹 그리고 매경대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